네, 2021년 손해사정사 1차 시험 대비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배민영 원장입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2020년은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의 자유로움조차 누리지 못한 해가 되었는데 2021년 초 현재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될 테니 2021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 합격 목표에 골인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들 합격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해사정 이론 과목은 도대체 뭘 배우는 것인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사정사 시험에 손해사정 이론이 없다면 마치 근본도 없는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칭상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근데 말이 손해사정 이론이지 사실은 보험 이론, 즉 보험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범위를 보면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 원리, 그리고 보험 경영. 이 보험 경영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험 요율, 또 언더라이팅, 재무관리, 보험 회계, 그리고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보험 계약법과 중복되는 보험 계약 파트. 이 보험 계약 파트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파트도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 즉 배상 책임 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이걸 보험의 분류로 보면 손해보험 이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회보험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명보험이 출제되는 경우는 없고요. 손해보험론 정도로 보면 됩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그리고 그 시험 수준은 보험학 원론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손해사정 이론이 왜 보험 이론 전반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손해사정사 시험 제도의 근거 법은요, 보험업법입니다. 이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사정사를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 보유 조항 때문에, 규정 때문에 손해사정 시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사정사 시험은 클레임 어저스터, 즉 보험회사 보상 직원을 뽑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해사정 이론 출제자분들께서는 보험 경영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보험 경영 교수님들의 전문 분야인 보험 이론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입니다. 자,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는요, 재물보험을 하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당사자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 보상직원 외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상 합의절충을 하게 되면요,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독립 그 손해사정사는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타 전문 자격사처럼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그 고유의 독립 자격사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보험회사 클레임 어저스터를 뽑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전문 자격사 시험에 비해 시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1년 투자해서 손해사정사 자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손해사정사 시험, 1차 시험은 객관식 절대평가라는 거 잘 아시죠? 40점 이상 과목당,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까요? 자, 1차는 최종 합격 통과 의뢰입니다. 패스만 하면 돼요. 손해사정 이론을 완벽하게 학습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다만 손해사정 이론은요, 기출문제에서 80% 이상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이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의 문제풀이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 손해사정 이론은 별 부담 없이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막 전반을 다루는 손해사정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학습 방법은 자신을 너무 과시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험생으로서 기출문제 중심의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에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학습하셔야 된다라는 것 우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사정 이론 학습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 편제입니다. 자, 저는 총 4개 파트로 손해사정 이론을 구성을 했고 그 안에 세부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보면 첫 번째가 리스크와 보험이고요. 두 번째가 보험 경영, 그리고 세 번째 보험 계약,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입니다. 제 교재를 보시면 앞면에 리스크, 그리고 인슈런스 매니지먼트,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리고 라이빌리티 이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범위는 이 내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 손해사정 이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파트로 구성을 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손해사정 이론은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한 4-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과거에 주관식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을 해서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과거의 주관식 기출문제가요 객관식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학습을 하시게 되면 주관식 계산 문제 풀이로 객관식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파트별 세부 챕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보험 일반, 그리고 ART. ART 좀 생소하죠? ART는 Alternative Risk Transfer 해서 보험이라는 것이 그 리스크를 전가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험 대체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학습을 하실 거예요. 이게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보험 일반, ART 이게 리스크와 보험 파트고요. 보험 경영 파트는 아주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 요율, 언더라이팅 및 재보험, 그리고 재무관리, 보험 회계, 그리고 보험금 지급과 손해 사정, 이 보험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험 계약 파트는 우리 보험 계약법과 중복이 되죠. 근데 보험 계약법은요, 법대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거고 순수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고요. 여기는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약관이라든지 여기 지급보험 계산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특성, 보험 계약의 효과, 그리고 보험 계약상 보험자의 책임, 이게 사실 손해사정인데, 근데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다루는 이 파트는요, 재물 손해사정에 거의 국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물보험 손해사정 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법대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순수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문제고 우리 손해사정 이론은요 실무적인 지식. 그래서 보험 경영 교수님들께서 과연 그러면 손해사정사보다 이 보험자의 보상 책임, 즉 지급보험 계산을 더 잘할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처럼 재물보험 손해사정사가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 파트는 이렇게 이 계산 문제가 우리 손해사정은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 그래서 배상 책임 리스크 그리고 책임 보험. 요거는 우리 책임 근제 보험 1차 과목 있죠. 그래서 거기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경영 교수님들께서 출제하는데 이 보험 경영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보험 경영을 전공하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배상 책임, 영미의 배상 책임 리스크를 학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상 책임이 아니라 영미의 배상 책임 리스크를 시험 문제로 출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손해보험 전문가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CPCU라고 손해보험 언더라이터입니다. 그 중에 재물보험에 해당되는데 그 언더라이터 그 시험에서도 CPCU에서도 이 배상책임 리스크, 영미의 배상책임 리스크 시험에 총 8개 파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300명 정도 배출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에서 배우신 그 보험 내용 중에 보험 이론 중에 이 배상책임 리스크, 영미 배상책임 리스크가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책임보험, 그 보험 상품에 관련돼서도 기초적인 내용이 출제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일 때, 우리 손해사정 이론이 원래 주관식이었습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시험에서 손해사정 이론이 공통 기본 과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종목별로 3종 대인은 대인, 그래서 전공 과목 하나, 손해사정 이론 과목 하나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의 계산 문제를 모두 수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4, 5문제 출제되고 이 내용을 좀 아셔야 객관식 계산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교재 내용인데요. 이 교재가 기출문제 중심의 교재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리스크와 보험이 34%, 아주 높은 비중이죠. 보험 경영 파트가 20%, 그리고 보험 계약 파트가 35%,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이 11%. 그리고 기출문제가 이 100% 중에 기출문제 40문제 중에 4, 5문제에서 10% 이상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출문제 위주의 이 교재가 가장 손해사정 이론 학습하시는데 가장 효율적인 교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제가 이 교재를 출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 기출문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객관식으로 시험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그 비중을 보면요.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리스크와 보험, 보험 경영, 보험 계약,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34%라고 했죠.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11문제. 그리고 보험 경영이 20%, 9문제 출제됐네요. 보험 계약이 35, 13문제.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이 11%, 7문제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왔네요. 이 해는. 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비중으로 보면 한 11%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면 될까요? 이 보험 계약 파트하고 리스크와 보험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배상 책임 리스크와 책임 보험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보험 경영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사정과 무관한 내용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수준은 있는데 대신에 이게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가 이 범위 내에서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2020년도가 가장 기출문제와 좀 예외적인 좀 생소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 80% 이상 기출문제 내에서 출제가 됐어요. 제 기억에 작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 딱 깔끔하게 4문제, 4문제. 자, 중요한 파트 2군데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는데 이때는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기출문제 내에서 100% 나왔습니다. 약간만 변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풀이를 해보시면 기출문제가 몇 문제 출제됐을까요? 지금까지 총 280문제입니다. 이 교재 100%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파트별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설을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만 풀이를 하시면 280문제죠.
그럼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만든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학습을 하실 텐데, 이 문제풀이만 학습을 하시게 되면 70점 이상 목표로 하신다면 손해사정 이론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고득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60점,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40점 과락을 면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략 과목이 있잖아요. 보험업법 같은 게 상당히 고득점이 나오고, 손해사정 이론은 웬만하면 뭐 60,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계산 문제가 5문제 내외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계산 문제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된 내용으로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이 있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율 산정 방식은 뒤에서 학습하실 텐데, 순보험료 방식, 손해율 방식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실 거고요. 보험금 산정, 이 보험 계약 파트에서 그 재물보험, 손해사정, 보험금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물보험은 공제 금액도 있고, 공동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건물을 보험을 부부했을 때 그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재물의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재물의 현재 가치 대비해서 보험가입금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짜리 건물에는 1억의 보험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야 전부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이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다 스프링클러 작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80%만, 보험 가액의 80%만 부보를 하면 손해액 전부를 보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동보험. 그리고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 대비해서, 자,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가액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보험금 분담이라는 것은 동일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이 여러 개 가입되어 있을 때, 중복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보험금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재보험금, 우리 재보험도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료, 또 재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그리고 리스크 파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리스크 측정이 있습니다. 그게 PML과 MPL이 있습니다. PML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발생 가능한 추정 최대 손해의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이고, MPL은요, 최악의 상태에서 건물이 가액이 10억이면요,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을 때, 9.11 테러 같은 그런 경우. 그래서 리스크 측정 왜 하냐면요,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를 일단 측정을 해야, 리스크 심도 측정입니다. 이게 리스크 빈도가 있고 심도가 있는데, 심도 측정을 먼저 해야 리스크 관리자는 거기에 대비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도 측정하는데 PML과 MPL 있고, 그리고 경영 효율 분석. 우리 보험회사 보상 직원을 뽑는 클레임 어저스터는, 자, 보험회사 보상 직원, 자, 손해사정사가 돼서 보험회사 들어가면 난 손해사정사니까 손해사정만 하겠다? 그게 아니죠. 보험회사 보상 직원도 보험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보험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율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손해율, 그리고 그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사업 비율 뭐 등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 대위. 자, 보험자 대위에서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 평가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한 후에 그 원인자, 제3자가 있을 때 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는데, 이 피보험자의 대위권과 보험자의 대위권 중에 누가 우선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설은 보험자 우선이고 차액설은 피보험자 우선이죠.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대법원 판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손해사정 이론 학습할 때, 제가 2003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 피보험자 우선이다, 차액설이 맞다, 학설은 맞다고 했는데, 이 차액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는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 그래서 이런 유형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내용이 나왔어요. 보험나위. 이거는 상해 질병보험에서 보험나위. 실무적인 내용이죠. 상해 질병보험에서 보험나위가 출제됐고 2020년이 그나마 가장 생소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보험금, 보험금 분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급보험금, 이 재물보험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경과 손해율, 경영 효율 분석. 2019년도는요, 역시 경과 손해율, 지급보험금, 순보험료, 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순보험료, 보험금 분담, 공제금액. 공제금액이 보험금 산정에 포괄된 문제가 아니라 공제금액 자체로, 공제 방식도 여러 가지거든요. 문제가 출제됐고, 또 교차 책임주의, 이거는 배상 책임 파트에서, 대물 사고에서 쌍방, 교차, 배상 책임. 다음에 학습할 겁니다. 순보험료 역시 지급보험금이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때는 재보험금, 발생 손해액, 이 손해율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발생 손해율 산정하는 문제. 그래서 역시 5문제 나왔고, 영업보험료, 보험료에서 영업보험료,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단일 책임주의, 교차 책임주의가 있어요. 이 배상 책임 파트에서. 자, 그리고 경과보험료, 경과 손해 대비의 경과보험료, 즉 발생 경과 손해액 대비 경과보험료 해서 손해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 손해, 발생 손해액이 경과의 개념을 들어가서 경과 손해입니다. 그래서 경과보험료,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PML 앞서 설명드렸죠?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공제금액, 지급보험금이 3문제 나왔고, 비교과실, 이게 영미의 과실책임 법리입니다.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과실책임주의와 비슷한 개념이다. 자, 이렇게 계산 문제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학습하기 전에 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하겠죠? 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리스크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위험이 되겠죠? 자, 리스크란 뭘까요? 자, 여러분, 리스크가 어떠한 개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괄적 개념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자, 손실의 불확실성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손해사정사니까요. 자, 이득 발생 가능성, 손실 발생 가능성.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가능성, 불확실.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uncertainty of loss. 즉 손실의 불확실성을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리스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포괄적 개념에서 손실의 불확실성은 주관적 리스크라고 해요. 개인의 주관적인 리스크. 이게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의 그 심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득 발생 가능성과 손실 발생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리스크에서 그 중에 손실 발생 가능성만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게 바로 순수 리스크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섞지 않는다. 순수 손해에 대해서만 불확실성을 얘기할 때 순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의 포괄적 개념입니다. 좀 그림으로 좀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리스크라는 것은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고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uncertainty, 이 불확실성이 리스크다. 자, 이 불확실성을, 자, 이 리스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리스크를 전가하는 거죠. 어디다? 보험으로. 그냥 떠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제도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이 확실성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리스크를 확실성으로 대체하는 게 보험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리스크는 실제 손실, actual loss, 실제 발생할 확실하진 않지만 실제 손실을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으로 전가해서 확실한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어떻게? 풀링을 하는 거죠. 풀링.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한 손실을 기대 손실이라고요. 이 기대 손실을 액츄얼 로스를 에버리지 로스로 만든다 할 때는 결국은 풀링을 해서 다수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확실한 손실을 서로 분산을 시켜서 평균적인 보험료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평균적인 보험료만 내면 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제로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험 계약을 하는 이유가 되고 보험이 존재한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풀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손실이 실제 보험금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사고 발생했을 때 나가는 보험금. 자, 실손해를 보험회사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금이고 이 보험료로 대체한다. 자, 여기 보험료라는 것은 다수가 풀링을 해서 이 실제 보험금에 대해서 풀링을 해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학습하실 때인데 보험 경영 파트에서 학습하실 때인데 우리 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험금의 총액과 보험료의 총액은 같아야 된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순보험료 기준이에요. 보험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타 사업비가 발생하죠. 이런 것은 배제하고 순보험료 기준으로 자, 기대 손실 이꼴 순보험료입니다. 나중에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리스크의 포괄적인 개념, 손실의 불확실성. 자, 이 손실의 불확실성이 결국 보험으로 전가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손해사정 이론을 학습한다 했을 때, 보험 이론을 학습한다 했을 때, 이 포괄적 개념의 손실의 불확실성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 보험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통계학적 개념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 손실. 자, 기대 손실은 손실 곱하기 확률이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 손실입니다. 예상 손실. 자,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이게 variation of loss. 이게 바로 통계학적 개념이에요.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자, 보험회사에서 이와 같이 다수를 풀링을 했어요. 동질의 리스크를 풀링을 해서 이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자, 이 통계학적 방법에 따라서 실제 보험금이 얼마 나갈까? 즉 실제 손실은 얼마가 발생할까? 거기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차, 자,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variation of loss. 이게 바로 객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객관적 리스크. 그래서 이거는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자, 보험 회사는요, 이 손실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보험은 왜 하는 겁니까? 보험 경영은 왜 하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투기 리스크입니다. 자,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 이게 바로 투기 리스크예요. 그래서 순수 리스크는 이익과 손실을 섞지 않는다는 개념, 손실의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이 보험자의 리스크는 투기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예상된 예측치와 실제치가 그 갭이 커지면 그 갭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 갭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편차. 그래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 편차. 뭐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이 변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뭘 하든 간에 변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 편차가 바로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 편차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리스크 정도, degree of risk. 그래서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퍼진 정도, 분산. 그래서
variance, 그리고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로 측정을 한다. 이게 보험자 입장에서 위험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보험자 입장에서 객관적 리스크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객관적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보험료를 받았는데 이게 보험금이 더 나간다든지 하면 손해죠. 근데 또 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율이 낮아가지고. 근데 이러한 그 편차, 즉 객관적 리스크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바로 대수입 법칙입니다.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흩어져 있는 정도, 이 편차, 그렇죠? 편차를 분산과 표준 편차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데 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수입 법칙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 리스크. 이해되십니까? 대수입 법칙은요, 리스크 대상의 측정 대상 수와 그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예측치와 실측치는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마켓쉐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돌리게 되면 결국 6분의 1에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많아지면 여러분 정규분포 아시죠? 자, 정규분포라는 것이 이렇게 종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이 민에서 가입자 수가 많아지고 측정 대상 수가 많아지면 이 중심에 수렴한다. 중식 극한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만약에 적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이 대수입 법칙을 통해서 객관적 리스크 변동성을 관리한다. 이런 겁니다. 자, 우선 리스크의 포괄적 개념, 통계학적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뒤에서 제가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네, 리스크의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스크 중에서 우리 손해사정에서는 손실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loss exposure라는 게 있습니다. exposure. 자, 손실에 노출된 대상. 입니다. 자, 우리는 리스크, 우리말로 하면 위험이죠. 위험을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 리스크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과연 그게 다 리스크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loss exposure, 손실 대상. 그래서 exposure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hazard. 위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해저드 아시죠? 골프에도 해저드가 있죠. 위험한 상태, 위태라고 합니다. 위태. 우리가 위태위태하다는 표현 쓰죠. 위험 상태이고요. 그리고 페릴, 생소한 용어죠. 페릴은 손실의 원인. 우린 손실에 관심 있잖아요. 그 손실은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페릴입니다. 손실의 원인. 자, 우리 보험으로 넘어가면 좀 이른감이 있지만 뭘까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해줘. 보험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야 손실이 발생하죠. 그렇죠? 페릴입니다. 그게. 그리고 로스, 우리는 손해사정사는 이 손해를 산정하는 거죠. 손해액을. 자, 로스 익스포저는 손실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저드는 위험 상태, 위태. 그렇죠? 페릴은 손실의 원인, 손인이라고 합니다. cause of loss. 손실의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지. 그렇죠. 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 보험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야 되죠. 화재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는 담보 안 되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면체 위험이라고 하고 다 위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자, 그다음에 손실입니다. 자, 이 해저드라는 것은 자, 사고 손실의 원인이 페릴이죠. 그러면 그 손인이라는 것은 결국 사고입니다. cause of loss. 그렇죠. 손실이 발생한 사고죠.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바로 이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 상태, 위태하다라는 표현 쓰죠. 그 사고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저드. 그리고 여기 페릴이 사고고 사고의 결과가 되겠죠. 됐죠? 자, 이 loss exposure는 보험으로 보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건물, 시설, 기계, 뭐 집기, 가재, 동산 이런 것들을 가입해요. 그러면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이 건물, 부부하는 건물이 바로 손실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exposure고요. 자, 해저드를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법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서 여기 위험이라고 우리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위험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리스크가 아니라 해저드라는 거예요. 해저드. 해저드. 위험한 상태. 자, 위험한 상태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 계약 이후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는 그 위험 변경 증가 상태를 보험자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거기서 위험은 해저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릴은 우리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바로 보험 사고예요. 담보 위험, 여기도 위험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이 위험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만약에 담보하는 위험이면 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비담보 위험이면 담보하지 않고 면책 위험은 특별하게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하는 거예요. 자, 화재 보험은 화재 사고를 담보하고 자동차 사고는 담보 안 하겠죠. 이런 건 비담보. 비담보 위험은 따로 언급 자체가 안 돼 있는 거고 특별하게 약관의 면책, 화재 보험에서도 어떠한 사정의 경우는 뭐 폭발 사고는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입니다. 담보 위험, 커버드 페릴, 그렇죠? 그렇죠? 예. 익스클루전, 익스클루드 페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보험 사고, 사고의 개념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로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로스 익스포저를 설명을 해 보면 유무형의 자산 등으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 그렇죠? 유형, 무형이에요. 그래서 뭐 자산, 그래서 재무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 직업 배상 책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유형, 무형의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대상, 뭐 건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의 신체나 생명, 그렇죠? 그리고 어떤 배상 책임, 그렇죠? 그게 대인 대물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재무적 손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하에 손실 가능성만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 손해 사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고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손해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보험이라는 것이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죠. 보험에서는 손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 익스포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저드는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 해저드. 그래서 손실 발생 가능성, 빈도나 규모, 심도를 증가시키는 조건,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어떠한 조건, 그렇죠? 이 컨디션은 결국은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급수가 있고요. 사람도 건강, 나이, 그렇죠? 따라서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되죠. 자동차 사고도 사고 빈도가 높은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장기간 사고 빈도가 낮은 경우 보험료가 인하가 되죠. 이게 바로 위험 상태입니다. 조건, 컨디션. 그래서 이 해저드는 물리적 해저드, 도덕적 해저드, 방관적 해저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방관적 위태. 자,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때 부주의, 그렇죠? 그런 것들, 방관적 위태, 모렐 해저드라고 합니다. 페릴은 자연적 손인, 인적 손인, 배상 책임 손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적 손실, 인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예요. 우연적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대상에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저하나 멸실입니다. 이게 바로 손실이에요. 그래서 퍼스널 로스, 프로퍼티 로스, 라이빌리티 로스가 있습니다. 자, 인적 손해, 재물 손해, 배상 책임 손해. 그 원인은 자연적 원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인, 경제적 원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스 익스포저는 보험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신체,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고 자, 해저드는요? 안전시설, 직업, 연령, 건강 상태, 사기 이런 건 도덕적 위태고 부주의, 방관적 위태죠. 자, 안전시설, 직업, 연령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물리적 위태. 그렇죠.
됐죠? 그리고 사고, 페릴은 자연적 손인, 천재지변, 화재, 인적 손인, 그렇죠? 자동차 사고, 상해, 질병, 사망, 실업. 실업은 경제적 손인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고의 원인이고, 손실은 우리 손해보험에서 재물에 대한 손해, 신체에 대한 손해, 그리고 재산적 손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Personal loss, property loss, liability loss. 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왜 이렇게 다 영문으로 할까요? 자, 우리 보험 경영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학습을 하시고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시험이 결국은 보험 경영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미국의 이런 보험의 그 원서들을 보면 다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문약관도, 영문약관 왜 필요하냐면 재보험을 붙이기 위해서. 자,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이 또 있어요. 보험회사도 리스크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재보험을 붙입니다. 재보험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재보험사가 있습니다. 그 재보험을 붙이기 위해서는 다 영문이 통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영문 용어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자, 리스크라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그랬는데, 자, 불확실한 리스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면, 자, 우리 말로는 전부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죠? 전부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다 다 리스크 갖다 붙이면 됩니다. 리스크 익스포저, 리스크 해저드, 뭐 리스크 페릴, 뭐 리스크 뭐 다 갖다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 경영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스크와 리스크 구성 요소를 설명드렸는데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로 설명드린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의 포괄적인 개념. 자, 리스크의 개념은 정말 다양한데요.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손실에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손실의 불확실성, uncertainty of loss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의입니다. 자, 보험 용어로 위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약관에서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exposure, hazard, peril, loss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저드라는 것은 손실 발생 가능성, 즉 빈도와 심도 그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태, 위험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컨디션입니다. 해저드는. 페릴은 손실을 발생케 하는 원인, 즉 우연한 사고, 위험이죠. 이거 위험이라고 합니다. 약관에서는. 자, 그래서 리스크는 결국 해저드, 리스크 위험, 그리고 위태 해저드, 손인, 손실 등 모두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스의 원인인 페릴은 다양한 형태의 해저드의 존재로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페릴의 인식은 결국은 불확실한 리스크, 사고 위험을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조성하고 리스크의 발생은 결국 가치 감소인 로스를 가져온다.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리스크의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확률이 0과 1 사이가 돼야 돼요. 만약에 확률이 0이면, 그렇죠. 리스크 불확실성은 없는 거고, 1이면 불확실한 거죠. 확률이 1이라면, 100%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불확실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여전히 의사결정 관련 있는 사실에 관한 지식의 부재다. 여러분들 시험에 치르시는 여러분들도 이 상태죠. 불확실한 상태죠. 시험에 불합격 가능성이 100%인 분하고 합격 가능성이 100%인 분이 있어요? 없죠. 결국 여러분들도 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입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수 리스크예요? 투기 리스크예요? 자, 순수 리스크는 손실 발생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자, 투기 리스크는 이익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들은 투기 리스크죠. 투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죠. 투자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득을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취득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임해야 되겠어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중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올해 합격 못하면 불합격인 거고, 그럼 내년 또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1년에 동차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정리한다.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자, 손실 발생률이 0이 되면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1이면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 중간, 불확실한 상태가 리스크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통계학적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불확실성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자, 기대값과, 즉, 실제값과의 차이, 즉, 이 변동성이 중요합니다. 변동성. 예측한 대로. 여러분들 합격하실 것 같은가요? 그렇죠? 합격할지, 안 할지, 그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리스크한 거예요. 객관적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실제값과 기대값이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로 측정하느냐? 분산, 베어리에이션, 그리고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합니다.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요, 실제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확률로 가중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자, 이 변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변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숫자로 표현하는 게 변수, 베어리에이션. 그렇죠? 그래서 평균값이 있고요, 중간. 그렇죠? 평균값 있고, 그렇죠? 여기 산술 평균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평균값의 기대값, 평균값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이거를 찾는 거죠. 그게 객관적 리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표준이 되는 편차이고요. 자, 분산은 이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입니다. 자, 이 편차라는 것은요, 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편차는 평균에 대해서는 음수, 양수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모든 편차를 더하게 되면요, 0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근데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제곱해서 양의 값을 표현하는 게 분산이고요. 그렇죠? 분산. 근데 이 분산에 이 제곱근을 붙여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곱을 했으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분산을 통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공장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및 수해 등 재물사고 총 발생 건수가 10건인데 손실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500만 원 정도 사고가 6건,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사고가 3건, 그리고 3000만 원 정도 사건이 1건 발생했다. 이 손실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손실의 기대값은요, 확률 곱하기 손실의 빈도 곱하기 심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 손실은요, 자, 손실이 500만 원 발생할 가능성이 0.6이라 그랬죠? 그리고 1000만 원 발생할 가능성이 0.3이라 그랬죠? 3000만 원 발생할 가능성이 0.1이라 그랬죠? 자, 이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중해서 가중 평균한 내용이 기대 손실입니다. 자, 이 기대 손실에 대해서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편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리스크 정도, 디그리 오브 리스크. 이 객관적 리스크를 측정한다. 손실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손실의 분산은, 자,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죠. 흩어져 있는 정도죠. 그런데 이게 그 편차가 음이 되고 양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제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손실 곱하기 확률이 기대 손실인데 이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객관적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 차이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역시 확률을 곱한다.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 결국 자, 확률 곱하기 자, 기대 손실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0.6%는 60%는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기대 손실은 원래 1,000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 차이.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리고 0.3의 확률의 경우는 그렇죠? 30% 확률의 경우는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이 같네요. 그리고 10%의 확률은 기대 손실이 보다 실제 손실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중 평균을 한 값이 분산이 55억 원이 돼요. 근데 55억 원은 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차가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측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의 포괄적 개념과 통계학적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리스크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는 손실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죠. 자, 리스크의 개념에 손실에 노출된 대상, 익스포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손실의 원인, 페릴, 그리고 결과 로스, 그리고 위험 상태, 해저드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안전점검 소홀히한 상태, 이게 뭡니까? 위험 상태죠. 그로 인해서 화재는 뭡니까? 사고, 손인이죠. 그래서 공장이 바로 손실 대상이죠. 자, 공장이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 공간에 제공이라는 공장의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게 손실이죠. 그 결과 공장의 보유자에게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재건축 비용, 또 임차 비용, 이걸 직접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업 손실, 간접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exposure. 자, 손실 대상이라 그랬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결과는 그 손실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득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불확실성 하에서 손실 가능성만 설명하기 위해 loss exposure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험한 상황의 노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존재로서 그 재산, 재물, 신체, 재산, 그렇죠? 그리고 배상 책임 등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유무형의 자산 등으로 손실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 즉 보험으로서는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는 그 목적, 물이 되는 거예요. 목적물 내지는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고, exposure, 위험 상태,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 즉 손실 발생 가능성, 즉 빈도, 그리고 손실 규모를 증가시키는 어떤 조건, 컨디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저드는 피지컬 해저드, 물리적 해저드, 모랄 해저드,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 정신적 위태가 있어요. 자, 피지컬 해저드, 물리적 위태는 손실 발생 가능성, 즉 빈도와 손실의 규모, 심도를 증가시키는 물리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건물, 안전시설 미비, 그렇죠? 주유소 이난성 물질 방치, 안전하지 못한 제동장치 방치한 자동차, 이런 것들은 결국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 규모를 증가시키는 심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조건이 되죠. 바로 제반 조건, 컨디션이 바로 물리적 위태라는 거고. 자, 이러한 물리적 위태는요, 보험료율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어떤 특정한 페리를 조성하게 되고 경제적 손실을 증가시키는 이런 가능성, 증가시키는 조건 있죠? 이러한 그 조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가입 신청 시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언더라이팅. 보험 인수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점검을 실시를 하고 부부한다든지, 그리고 손해 예방, 손해 방지 시설도 점검한다. 보험료율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 위험 상태가 리스크하다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낮으면 인하가 될 거고. 보험 인수 과정, 언더라이팅은 뒤에서 자세히 학습할 겁니다.
모랄 해저드는 도덕적 위태. 자, 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유발 내지는 그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 상태입니다. 예컨대 방화라든지 사기, 부정직한 성향 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보험에서 이 모랄 해저드를 통제하는 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자, 통제하기 어렵지만 결국 보험 가입 신청 시에 이러한 그 도덕적 위태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자, 보험을 전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가입시킨다든지, 공제 조항, 자기 부담금을 둔다든지, 공동보험 조항, 그리고 웨이팅 피리어드. 그래서 뭐 생명보험에서 뭐 안보험 같은 경우 90일간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익스클루전, 이거는 면책상, 제외 조항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덕적 위태를 억제하기 위한 보험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 해저드, 정신적 위태는 고의성은 없지만 부주의, 무관심입니다. 이게 바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뭐 여기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건물, 집, 인테리어, 그렇죠? 건물, 집기, 가재, 시설 다 보험으로 보상이 되니까 무관심해지고, 그렇죠? 손실 발생이나 그 규모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폭발, 그리고 뭐 차에 키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 도난당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주의, 무관심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페릴, 손인, 사고. 자, 손실의 원인, cause of loss입니다. 그리고 뭐 화재라든지 폭발, 홍수, 그렇죠? 지진, 도난, 상해, 질병, 사망,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각종 사고가 결국 페릴, 손실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손실의 원인은 자연적 손인, 인적 손인, 경제적 손인 이렇게 있다 그랬죠. 태풍, 홍수, 뭐 지진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자연적 손인이 해당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살이라는 사기 뭐 등과 같이 이런 인적 손인,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경기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제적 손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는 자, 우연한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대상에 발생한 가치의 저하나 가치 멸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데, 자, 손실은 인적 손해, 그렇죠? 재산적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부상, 질병 이런 인적 손실 있고, 그리고 재산적 손해, 재물 손해, 그리고 배상 책임, 타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 이런 재산적 손해는요, 직접 손해, 다이렉트 로스가 있고요. 이런 뭐 직접 손해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재산 손해, 인다이렉트 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소득 감소나 경비 증가 같은 순소득 손실 이런 게 있다. 직접 손해, 간접 손해는요, 재물 손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배상 책임 손해를 소극적 손해다 이렇게 간접적 손해 뭐 이런 내용은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실무적으로 직접 손해는 대물 중에 대물에만 있는 거예요. 자, 신체는요, 대인에서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렇게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모두 직접 손해예요. 근데 간접 손해라는 것은 재물 손해에서, 재물의 손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대물에서 자, 차량을 운행하고 세차를 하러 들어가서, 세차기를 들어가서 이 운전자가 오작동을 해서 세차기를 들이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그 세차기, 그 기타 대물이거든요. 대물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그 주유소에서 세차기 고장으로 인해서 손님이 끊겨버려요. 영업 손실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간접 손해예요. 알겠습니까? indirect loss, 직접 손해가 아니라. 사람은요? 자, 사람의 신체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나에게 발생하는 직접 손해. 내가 내 수중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경우. 그래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적적 손해입니다. 반면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들어와야 될 소득이 제한이 되는 것. 자, 이게 소극적 손해예요. 소극적 손해. 내가 휴업을 함으로써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간접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손해예요. 그래서 간접 손해는요, 우리 배상책임 약관에서도 간접 손해는 대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신체는 해당이 안 돼요. 주의하시고, 배상 책임은요, 결국은 불법행위나 계약 책임, 의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따른 타인의 신체나 재물, 이런 물리적 손해뿐만 아니라, 즉 대인 대물뿐만 아니라 재무적 손해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리적으로 뭐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전문 직업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업무상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만 끼치죠. 그런 재무적 손해 포함을 합니다. 배상 책임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앞서 손인에서 그렇죠? 이 손인. 자, 손인은 사고의 손실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 바로 이게 페릴인데 우리가 약관에서는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이 아니라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은 페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보험에서 담보 위험이 돼야 보험 사고가 되죠. 보험 사고에 해당이 돼야 보험사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방식에 있어서 우리 계약 파트에서 할 건데 열거 책임주의가 있고 포괄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열거 책임주의는 그 담보하는 보험 사고를 약관에 하나하나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담보를 하는 거죠. 포괄 책임주의는요, 모든 사고를 담보해줘요. 다만 전위험 담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도 사실은 전 위험이 아니라 그 페릴이에요. 어쨌든 간에 전 위험을 담보하고 모든 보험 사고를 담보하고 다만 그 익스클루전으로 배제하는 방식. 이게 포괄 책임주의입니다. 열거 책임주의가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그러고 포괄 책임주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거는 보험 계약 파트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의 구성 요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